지금 중국 전기자동차나 2차 전지는 사실상 글로벌 시장을 휩쓸고 있는 상태죠. 중국 정부가 전기자동차를 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25년간 추진해 온 거잖아요. 네. 내년부터 15차 계획이 시작이 되는데 여기서 전기자동차나 2차 전지는 없습니다. 이제 충분히 성과를 냈다고 보나. 중국 정부는 다 이루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2차 전지 지금 제대로 만드는 국가가 중국하고 한국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다만 우리가 상대적으로 그 경쟁에 불리한 요건이 뭐냐면 이번에는 중국의 전기차 굴기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미국이 트럼프 일기인 2018년부터 중국을 본격적으로 견제했는데요. 그럼에도 중국은 여러 첨단 산업에서 자체 혁신 생태계를 구축해서 질적인 도약을 이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특히 전기차와 2차 전지 분야는 우리나라의 미래 성장 동력과 겹치거든요. 안타깝지만 우리 기업들이 중국과의 주도권 싸움에서 밀려서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중국 전기차와 2차 전지가 왜 강하고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30년 가까이 중국 산업 현장에서 활동하신 이철 박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베이징에서 특파원으로 있던 2021년에요. 중국 신생 전기차 브랜드 리오토가 네. 현대차의 베이징 공장을 인수해서 화제가 됐습니다. 네. 지난주에 박사님한테 연락을 해서 중국 전기차 관련 인터뷰 요청을 드렸더니 때마침 또 박사님도 이번에 중국 테크 기업들의 고속 성장을 다룬 책을 내신다고 하셔서 잘 됐구나 싶었습니다. 네. 현재 중국의 전기차와 배터리 산업 기술은 어떤 수준에 있나요? 일단 저희가 평범한 사람 입장에서 볼 때 네. 지금 중국 전기자동차나 2차 전지는 사실상 글로벌 시장을 휩쓸고 있는 상태죠. 물론 이제 우리나라 시장은 우리 국산 자동차 회사가 강하기 때문에 승용차라든가 SUV가 아직은 많이 안 들어와서 그렇지 글로벌 시장의 마켓 시어 같은 걸 보면 중국이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1년쯤 전에 제가 국내에서 전기차 업계 관계자 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이제 다른 회사는 몰라도 최소한 중국 1위 브랜드 BYD는 이미 한국을 넘어선 것 같다 라고 말씀을 해서 제가 살짝 놀랐던 기억이 나거든요. 네. 중국 기업들이 이제 자동차 하드웨어가 한국에 크게 뒤떨어지지 않고 되레 자율주행 같은 소프트웨어는 우리보다 좀 앞서 있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거든요. 중국에서는 언제부터 전기차 분야에 투자를 시작했나요? 2000년에 국가 전략 차원에서 전기 자동차로 기존의 화석 연료 자동차를 전환해야 되겠다는 기본 방침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전기 자동차라는 게 그냥 컨셉카 정도 보여주는 수준이지 이게 무슨 상용화될 거라는 생각을 못 하던 때였어요. 그런데 중국이 당시에 거의 400여 개의 업체가 전기 자동차 개발에 이제 뛰어든 거예요. 트랙터, 경운기 만드는 회사도 전기 자동차 만들겠다고 뛰어들고 막 그랬었어요. 네. 서방의 자동차 회사들이 택도 없는 짓을 하는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택도 없었던 세월이 10년 이상 갔어요. 그러니까 2010년도 중반까지만 해도 제품 같은 제품이 하나도 안 나오는 이제 이런 상황이었는데 전기 자동차 2차 전지대에서 국가 단위로 기술 투자를 합니다. 국가 차원에서 최고의 과학자들이 그걸 개발해주고 또 시장에서는 번호판을 안 줬죠. 그러면서 전기 자동차를 사면 번호판을 준다. 이런 정책도 쓰고 보조금도 주고 이렇게 각종 종합적인 지원책을 끌고 나가다가 2015년인가요? 테슬라의 Y 시리즈라든가 전기 자동차가 상용화가 가능하다는 것이 명백해졌습니다. 지금은 테슬라 정도가 앞서 나가고 2등부터 아마 한 50등까지는 중국 전기 자동차 회사가 차지하고 있지 싶습니다. 굉장한 괄목 성장인데요. 일각에서는 중국의 전기차와 2차 전지 육성 정책이 미국의 봉쇄를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분석도 내놓거든요. 미국이 언젠가는 중국을 차단할 거고 특히 에너지 무역을 단절시킬 거라는 전망들이 있는데 이때 이제 전기차와 2차 전지 자립이 이루어져 있으면 버틸 수 있다. 이런 분석입니다. 이런 주장은 얼마나 신빙성이 있을까요? 저 자신 또한 그런 주장을 계속해 왔습니다. 네. 실제로 중국의 에너지 정책 그 출발점은 조국 통일 과업, 중국 공산당 100년 목표의 달성 그걸 추진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로 예상이 되는 미국의 개입, 중국을 기술 제재하고 해상 봉쇄해서 타국과의 무역이 제대로 안 돼서 국가 전략 물자의 공급망이 막히는 이런 사태에 대한 비상 계획을 세웠어야 됐고 이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석유였거든요. 네. 그래서 중국 정부는 석유가 아닌 다른 에너지원으로 하면 된다라는 기본 방침을 수립하죠. 여기에 필요한 모든 과학기술 요소를 정부가 나서서
통해서 기업들이 이제 개발하도록 네. 그렇게 촉구해 왔던 거죠. 이미 이제 BYD는 우리나라에 진출해서 한 달에 한 400대, 500대 정도씩 지금 팔고 있고요. 대륙의 실수라고 불렸던 샤오미도 지금 고급 전기차를 생산하는 이제 거대 기업으로 성장했거든요. 네네. 심지어 이제 미국의 제재로 한때 공중분해 위기에 놓였던 화웨이도 자동차 OS를 공급하면서 이제 시장을 확대하고 있는데, 이렇게 중국 기업들이 마음만 먹으면 빠르게 전기차 시장을 만들어가고 키워가는 원천은 어디에 있나요? 중국 기업 입장에서는 수요와 시장이 보장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기업들은 과연 이걸 개발하는 데 성공할 수 있을까? 충분한 마켓 시어를 가질 수 있을까? 이런 것을 걱정해야 되잖아요. 네. 중국의 주요 기업들 입장에서는 시장적 요소에 대한 리스크는 사실상 없었던 거죠. 기술력만 있다면 이 시장은 내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들어올 수가 이제 있었던 거죠. 쉽게 말하면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시장은 우리가 만들어 줄게. 네. 니들은 경쟁만 해. 네. 뭐 이런 판단인가 보네요.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중국산 전기차가 늘어나고 있는 게 예정된 미래라는 분석들이 있어요. BYD뿐만 아니라 이제 지커, 샤오미 등도 이제 한국 진출을 준비하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네. 이미 글로벌 브랜드인 테슬라나 폴스타도 네. 중국에서 만든 차를 지금 한국에 가져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네. 사실상 중국산 전기차가 우리 안방에 이미 들어와 있다라고 봐도 이제 과언은 아닌데요. 한국이 그렇게 큰 시장은 아닌데 그럼에도 중국 전기차들이 적극적으로 달려드는 이유는 뭘까요? 중국 기업 입장에서는 한 푼이라도 벌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어디든지 가는 거예요. 지금 미국의 제재를 받으면서 국내의 경쟁은 너무나 치열하거든요. 근데 가까이 있는 한국을 놓칠 리가 없죠. 네. 박사님이 보시기에 중국 전기차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일까요? 한국 자동차와 중국 자동차 이렇게 갖다 놓으면 한국계 품질이 좋습니다. 그러나 절대적으로 가성비에서는 중국이 앞서고 네. 지금은 이제 전기 자동차가 많이 그 득세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미케닉 레이어 위에 다시 전동화라는 거를 하게 됩니다. 네. 모터의 성능이라든가 전지의 성능이라든가 우리나라 게 좋아요. 좋은 줄 몰라서 안 타는 게 아니잖아요. 택시 회사라든가 네. 운송회사 같은 데는 일단 경제성이 있어야 그걸 채택할 거 아니에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국 정부가 전기 자동차를 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25년간 추진해 온 거잖아요. 네. 그 정책이 금년에 끝나요. 올해로 끝납니다. 예. 그래서 내년부터 15차 계획이 시작이 되는데 여기서 전기 자동차나 2차 전지는 없습니다. 충분히 성과를 냈다고 보나. 중국 정부는 다 이루었다. 다만 이 자동차와 관계돼서 더 투자가 되고 나가는 부분은 자율주행 부분. 지금 자율주행 가장 뛰어난 회사들이 다 미국 회사들이거든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에다가 여러 군데 카메라를 달아서 AI로 해석을 해서 앞에 장애물이 있는지 사람이 지나가는지 이걸 판단해서 주행을 합니다. 근데 아직 완전치가 않죠. 네. 그리고 웨이모 같은 경우는 라이다라는 거리 측정하는 이런 기계를 이용해서 보다 정확하고 그런 그 자율주행이 가능한데 중국에서 전기 자동차가 2만 달러면 굉장히 비싼 거예요. 그죠? 네. 그런데 거기다 라이다를 하나 얹히면 3만 달러가 돼요. 네. 그러면 가난한 중국이 이걸 어떻게 돌파를 하느냐? 스마트 도로입니다. 빨간불이 들어와서 서 있으면 그 내비게이션에 그 신호등이 딱 나옵니다. 네. 신호등의 정보가 실시간으로 내비게이션에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러면 스마트 도로 사업을 하면은 스마트 도로의 정보와 승용차 간의 통신이 필요하겠죠. 네. 이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를 모아야 되겠죠. 그래서 전국에 계신 IoT 디바이스 여러분들을 모십니다라는 프로젝트가 이미 진행이 되고 있어요. 내년부터 전개되는 15차에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거예요. 네. 통신 위성이 이제 개입을 하게 됩니다. 스타링크 같은. 스타링크 같은. 네. 그럼 스타링크가 지금 10,000개가 넘게 이제 다 올라갈 계획으로 있거든요. 네. 현재 확정된 저궤도 통신 위성 발사 계획이 네. 2만 개가 넘습니다. 심지어 지커 같은 회사는 지커 자동차만을 위한 6G를 내가 하겠다. 그래서 지커 위성을 지금 쏘고 있어요. 중국의 자동차가 뭐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에 가도 위성과 통신을 해서 내가 어디 있고 어디로 가야 가장 빨리 네. 도시로 갈 수 있고 다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여기에 지금 중국이 가지고 있는 베이도 북두 위성이 미국의 GPS에 해당되는 로케이션을 가르쳐주는 그런 위성인데 에러 범위가 2-3cm밖에 안 돼요. 내 옆에 어떤 차가 스쳐가고 있는지를 스마트 도로나 이 6G가 가능해지면 카메라로 안 찍어도 알 수 있는 거예요. 네. 6G나 스마트 도로에도 수많은 아이디어가 이제 나올 거예요. 네. 거기서 킬러 애플리케이션이 한 2-3개만 나와도 그럼 전 세계가 이거 괜찮은데? 되지 않겠어요? 네.
그때 가서 우리는 추격하지 못할 것이다. 네. 그러나 미국은 위성, 통신, 뭐 전기자동차, 뭐 충전 인프라 다 있거든. 그러면 중국하고 미국하고 스타워즈 하고 있을 때 우리는 정비소나하고 있어야 될지도 모른다 이거죠. 그렇다면 조금은 과민하더라도 중국의 이런 전기자동차가 도래하면서 뒤어 나올 상황들을 미리 예측하고 그때 우리가 조치를 해야 네. 살 길이 보일 거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2차 전지 산업은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차세대 먹을거리로 굉장히 각광을 받았는데 네. 안타깝게도 지금은 이제 중국 CATL의 압도적인 성장세에 좀 눌려서 K배터리 3사의 세계 시장 점유율이 좀 낮아지고 있잖아요. 네. 며칠 전에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이제 테슬라 전기차 배터리 물량을 일부 수주했다는 보도가 나와서 자존심을 좀 세우긴 했는데 네. 중국에 크게 앞선 것처럼 보였던 한국의 2차 전지 산업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원인은 무엇인가요? 그러니까 싼 거를 선택하느냐, 비싸고 좋은 걸 선택하느냐, 벤틀리를 선택을 하느냐, 아반떼를 선택하느냐. 대다수의 그 자동차 회사는 아반떼를 선택하는 거죠. 길거리에서 2차 전지에서 불이 났다.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네. 그걸 감수하면서 밀어대니까 엄청난 물량이 가능한 거고 생산 원가는 극적으로 줄일 수 있는 거죠. 중국의 전기자동차가 잘 팔리는 데가 돈 많고 발전된 선진 국가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럼 아프리카, 중동, 남미, 아시아에 가는 자동차가 네. 중국제인데 역시 네. 중국식 가성비 제품이 글로벌 시장을 장악해 가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지난해 여름에 벤츠 전기차에서 발화 사고가 발생해서 네. 중국산 2차 전지뿐만이 아니라 전기차 자체에 대한 이미지가 부정적으로 바뀐 사례가 있었잖아요. 중국 내부에서는 또 전기차 화재 사고를 또 이렇게 보도를 좀 못하게 한다는 이야기도 좀 들리고요. 네. 과연 메이드 인 차이나 전기차가 부정적 이미지를 불식하고 세계 시장에서 특히 우리나라 같은 선진국 시장에서 좀 성과를 낼 수 있을까요?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죠. 가성비 제품과 네. 좀 럭셔리 제품이라고 할까? 마켓 세그먼트가 분리되어 있는 동안에는 각자 자기 시장을 가지고 간다고 이론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마켓이 겹치기 시작할 때, 그러니까 가성비 제품이 럭셔리 제품과의 격차가 줄어들어서 겹치기 시작할 때 네. 결과는 100% 가성비 제품이 이긴다라는 게 이제 마케팅의 네. 이론상의 그 결과입니다. 네. 중국이 충분한 시장의 그 양을 기반으로 해서 고급화와 고기능화를 계속 가고 있는 동안이라면 네. 어떤 기술적 혁신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기존의 고급 제품은 점차 축소될 거다. 네. 그리고 도요타가 중국 기술을 이제 도입을 해서 전기 자동차를 만들기로 했어요. 경쟁에서 이길 수 없다고 이제 판단을 한 거죠. 미케닉은 일본 자동차가 훌륭하니까 거기 전동화에서 자기들이 실패하고 있는 부분을 중국 솔루션을 가져다가 이런 전략을 이제 시작을 한 거죠. 우리나라는 모든 업종이 있어 그렇지만 이거를 제가 삼성에 납품을 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이 여세를 몰아 LG에 가서 납품을 하려고 그러면 받아줍니까? 우리는 안 받아주죠. 그러면 이번 하반기에는 단가를 한 5%만 낮춰줘야 되겠어? 그럼 난 뭐 유일한 갑인데 그죠? 6개월 지났더니 5% 더 낮춰. 이런 압박을 받잖아요. 그러면 다시 재투자나 R&D를 못해요.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된 자동차 회사만 한 200개가 있고 네. 뭐 자동차 회사 비스름한 것까지 합치면 500개도 넘는데 네. 파는데 지장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그 중국 국내의 경쟁이 심하다 보니 주요 부품 업체들이 어떤 업체가 살아남을지 잘 알 수도 없고 네. 우리가 투자해서 우리가 만든다. 어떤 걸요? 내 부품을. 아, 네. 이거를 누가 써줄지는 몰라. 아직 없어. 성공을 해야 뭐 써주든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네. 이거 시험해봐야 돼, 저거 시험해봐야 돼, 할 만한 거 다 자기 돈으로 해요. 그걸 들고 가서 이렇게 대단한 제품을 우리가 개발해. 기술 스펙 훌륭하고 어떠십니까? 이렇게 거래가 돼요. 그럼 네. 이걸 또 가서 여기만 팝니까? 완성차 업체가 많고 부품 업체도 많잖아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부품 업체들이 먼저 선투자해서 개발한다는 걸 생각을 못하지만 중국은 경쟁에 이기기 위해서 먼저 아이디어를 내고 먼저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A 업체한테 팔 때는 물량이 100개밖에 안 되니까 100원이야. 근데 B 업체 갔더니 이제 200개가 됐어. 그러면 97원에 팔 수 있어요. 네. 근데 C 업체도 사주네? 300개가 됐어. 95원이야. 물량이 커지니까 가격이 점점 내려갈 수 있어요. 이게 또 어떤 인상을 주냐면 중국의 자동차 업체가 크게 미케닉으로 출발해서 왔던 전통적 업체가 있고 IT 테크놀로지로 시작해서 만든 업체가 있어요. 네. 말씀하신 그 샤오미 같은 데는 IT로 시작한 네. 회사죠. 당연히 미케닉에 약합니다. 네. 그렇지만 아까 얘기한 그 스마트화라든가 또는 뭐 6G라든가 이런 데 강점이 크겠죠. 반면에 미케닉으로 해왔던 업체들은 IT 오리엔티드된 완성차 회사에 가서 어필을 하기가 쉬운 거고요. 네. 이렇게 해서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처럼 수직적 통합이 이루어져가지고 만들라는 것만 이렇게 열심히 만들어서 주시는 대로 받고 이런 체계가 아닌 거죠. 그럼 이 두 체계가 본격적인 경쟁을 하게 되면 어디가 유리할까요? 당연히 공급망이 훨씬 복잡하고 개방적인 곳이 유리하겠죠. 생태계가 풍성한 곳이 더 유리하다고밖에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최근 그 BYD를 두고 네. 0km 중고차 논란들이 좀 있었고 네. 또 소구 매체에서는 BYD가 곧 이제 파산한다 이런 보도들을 많이 쏟아냈거든요.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BYD가 한국 시장에 출시하는 차량들을 두고 뭐 자국에서 팔리지 않는 차를 지금 떨이하고 있다 이런 의혹을 제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종합적으로 보면 이게 이제 BYD 견제 움직임 같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한 박사님들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런 얘기들은 모두 사실이죠. 완성차 신차로서의 수출이 상대국 규제 때문에 쉽지 않은 경우에 이제 중고차라는 형식으로 네. 사실상 새 차인데 막 밀어내기 수출을 해왔죠. 근데 이게 이제 그 요즘 일이 아니고요. 몇 년 전부터 하던 거예요. 또 하나 최근에 이제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BYD가 물건값을 제때 안 준다. 뭐 한 6개월, 7개월 돼야 준다더라. 이런 얘기가 또 한때 돌았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차이나 텔레콤에 가서 새로운 제품을 제안을 해가지고 돈을 받아야 되죠. 네. 보통 한 2년 정도는 걸려요. 경우에 따라서는 5년, 6년 걸리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작은 회사들은 못 버틸 것 같은데. 물건 딱 주면 돈 금방 줄 줄 알죠. 네. 천만에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BYD가 6개월 후에 돈을 준다. 우리가 들으면은 저런 악덕 업체가 있나 하지만 중국 내에서 보면은 6개월이면 준대. 그러면 중국 정부가 왜 이거를 문제 삼느냐? 지금 그 자동차 완성차 업체들의 경쟁이 지금 굉장히 치열하고 네. 최종적으로는 한 자릿수 기업만 살아남을 걸로 네. 민간도 국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전기 자동차를 생산하는 자동차 회사가 적게 보는 사람은 한 17개사, 많이 보는 사람은 한 21개사 정도라고 봐요. 또 기종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운이 나쁘면 실패한 기종에 들어가는 부품이란 말입니다. 네. 그러면 안 팔리고 돈도 잘 못 받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두세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나는 자동차 산업 공급망 자체가 무너질 가능성이 이제 생기기 시작합니다. 네. 여기서 돈이 제대로 안 돌면 이 협력사들, 이 업스트림에 있는 회사들이 감원을 해요. 네. 지금 그러지 않아도 실업이 태산 같고 소비 진작이 안 된다고 전 세계가 난리인데 여기에 이렇게 또 감원하고 회사가 자빠지면 중국 정부는 이거 보호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BYD 같이 큰 회사 돈 좀 제대로 줘. 네. 이게 이제 가장 좋은 거예요. BYD가 망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까지 가는 건 좀 비약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중국의 전기차 굴기 전략이 향후 글로벌 자동차 산업 전체에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시나요? 궁극적으로 전기 자동차든 화석 연료 자동차든 자율주행의 시대로 가고 있는 건 틀림없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테슬라는 로보택시 같은 거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만일에 자율주행에 안전하게 탈 수 있다면 자기 자동차 안 사겠죠? 네. 불러서 그때그때 타면 되겠죠. 이 트랜스포테이션이라는 그 산업 자체의 그 비즈니스 모델이 이제 다 바뀌게 되겠죠. 깨끗하고 편하고 그 다음에 내가 운전할 필요가 없으니까 네. 그러면 그런 자동차를 만드는데 기존의 전통적인 화석연료 자동차가 좋을까요? 전기 자동차가 더 좋을까요? 당연히 전기 자동차가 더 좋겠죠. 대세는 전기 자동차 쪽으로 간다고 우리가 봐야 되겠죠. 촬영 전에 박사님하고 커피를 한잔 하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사실 박사님이 지금 중국 전기차 굴기에 대해서 한국 산업 경쟁력 약화를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빨리 대책을 마련해서 치고 나가야 된다. 특히 정치권에서 좀 대승적인 정책들이 빨리빨리 나와야 된다고 하셨는데 이제 앞으로 한국과 중국이 이제 전기차 시장에서 정면 승부할 시기가 이제 멀지 않았다는 분석들이 나와요. 네. 박사님이 보시기에 K 전기차, K 배터리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세계 시장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계속 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2차 전지 지금 제대로 만드는 국가가 중국하고 한국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대단한 겁니다. 다만 우리가 상대적으로 그 경쟁에 불리한 요건이 뭐냐면 중국은 국가 전체의 전략과 연계되어 있는 여러 가지 종합적인 정책을 통해서 입체적인 정책과 그 효과를 보는 겁니다. 네. 근데 우리는 모든 정책이 다 파편화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인터뷰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전기 자동차가 이렇다는데 대책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단기 대책인지 장기 대책인지 글로벌 마켓을 상대로 한 건지 미래의 기술 발전을 대상으로 한 거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한두 마디로 요약해서 얘기해봐 뭐 이런 요구를 받는 거죠. 네. 이게 문제예요. 모든 그 대책과 이런 것들이 단기간의 작은 범위 내에서 즉흥적으로 이렇게 자꾸 되다 보니까 전반적인 시너지를 못 내고 있어요.
네. 그러면 만일에 배터리가 문제라면 그 근본적인 배터리 경쟁력에 이기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 그 중에 상당 부분은 히토리와 같은 원자재 확보에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압니다. 그러면 히토리의 문제는 업체 네가 알아서 하고, 그런데 어쨌든 중국 업체를 이가봐 니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걸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러면 히토리 문제 어떻게 극복할 거야? 아무 대책이 없죠. 네. 전 세계적으로 대책이 없어요. 불확실성이 커지는 거죠. 과감한 투자나 과감한 전략을 할 수가 없죠. 네. 그걸 못하다 보면 남이 하는 거 보고 저 사람이 했는데 성공했네? 그러니까 그 길로 우리도 가야 되겠네? 그러면서 세계 글로벌 1등, 2등과 싸워서 세계적인 기업이 되라. 굉장히 비합리적인 얘기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가 필요하냐면 인테그리티. 그럼 우리는 도대체 어떤 국가가 되고 싶은 건가? 어떤 전략을 가져가는가? 그 전략하에서 우리의 안보 외교 전략은 어떻게 지금 가야 되는가에 대한 컨센서스가 사실 선행이 돼야 돼요. 안 그러면 중국하고 언제 등질지 모르는데 중국하고 협력을 해야 되겠네. 이럴 수는 없잖아요. 기업이나 개인 차원에서 전략을 세우고 대책을 마련하는 거는 상위 전략과 상위 정책이 제대로 쓰지 않으면 사상 누각인 겁니다. 네. 여러 가지 이슈들을 각계로 다루고 그 각계격파식으로 지금 논의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사실 근본적인 문제는 그 최상위 전략과 최상위 정책이 있고 그것을 만들도록 노력해야 되고,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다른 유관 정책들, 우리가 전지를 한다면 전지를 사줄 전기 자동차, 전지를 사줄 또 다른 수요자는 없는가? 그리고 요소 원자재를 확보하는 방안, 요소 기술을 개발하는 방안, 요소 기술 자체 개발이 어렵다면 협력하는 방안, 거기에 필요한 인력이 부족하다면 어떻게 인력을 양성해야 되고, 이렇게 종합적인 계획이 수립돼야 되는 것이지 단 한 군데를 딱 집어가지고 이거 보니까 새끼 손톱을 잘 폴리싱을 해주면 당신의 미모가 빛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의 그 이야기가 되기 쉽거든요. 정권의 교체나 외부 정세의 변화에 관계없이 일관성 있고 통합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요약하면 될까요? 네, 그리고 정합성이죠.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